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입증을 하게 되면 이제 의리 부담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이제 실질과사의 원칙이 준사적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의리 부담을 하게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런 입증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자료가 또 우리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또 각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뒤섞여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거래 상대방이 뭐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병이라는 사람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자기의 거래 상대방은 의리 아니고 갑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갑으로 오해하고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라고 거래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 24조는 그 병의대여자 책임이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병의를 대여했기 때문에 병에 대여한 사람도 을과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이 을과에 대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병은 갑과 을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도 없이 빌려준 갑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또 수익금 분배를 해준다 했는데 수익금 분배를 그래도 해줬으면 좀 다행일 텐데 수익금 분배를 해준다 하는 상황에서 소송만 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갑은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에서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을 받은 병은 갑과 을 중에 아무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균이 빌린 을은 자산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갑한테 빌렸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자산이 뭐 많은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병이 갑한테 대해서 집행을 해보면 어차피 갑은 자기 자산으로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지급을 하든지 뭐 집행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급을 해보고 나서 갑이 을한테 원래 이제 채무는 이제 을이 져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상권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을이 재산이 있다는 보장이 없죠. 이게 신용불량자에서 을이 진명의로 사업도 못하는 분이 재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산을 복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나 없고, 그리고 이게 실제 사업자가 누군지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법소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한테. 갑이 본인이 아무것도 안 쓰는 불구하고. 그리고 수익금 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의뢰 안 해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 사촌이나 아니면 뭐 형제간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말로 뭐 수익금 분배를 얼마 해준다 했으니까 얼마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계약서를 명확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 명의대여 계약을 해지할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해지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다가 결국은 우리 수익금 분배도 안 해주고 명의 또 돌려달라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참다가 결국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리가 그냥 폐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공공관계자에 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익금 분배 약정을 안 했는데 형이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부담 사업자 폐업을 해가지고 자기 결국 사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공관계에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사업을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재산이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또 이 갑은
우리 공무원 원도는 다 우리 가지고 가면서도 이게 결국은 가계 재산이 형성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든지 어떤 용금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부분 가격도 올라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혈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친척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요거는 아버지가 오늘 안 들어오고 맨날 술 먹고 엄마가 눈을 빼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자식이 크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출을 했어요. 자식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자식 때문에 가출을 했는데 갑자기 10년이 넘은 아버지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망했으니까 신문사.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이 원수같은 아버지를 위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그 부모가 뭐 잘해라 잘못하라 원수 같은 부분을 알든 간에 어쨌든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혈족 관계가 부모가 잘한다고 이기고 잘못한다고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이전을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빚을 줬으면 그 면제할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상속법에 상속포기나 한정수기를 할 수 있는 자식이 부모가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부모가 물론 이제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빚을 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사업상을 위해서나 아니면 보증을 잘못 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식들은 이제 그 부모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수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을 하면 되시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상속수기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접근가 될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술 먹고 술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몰래 숨겨놓은 자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자산을 상속 못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속포기를 하시겠네요. 혹시라도 숨겨놓은 자산들은 의외의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상속포기를 하지 마시고 한정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은 이제 애초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상속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그렇게 되면은 수익자를 지정된 사람이 고유재산인지 이게 상속으로 인해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 생명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그 손해배상이 적극손해, 소극손해, 이제 위자료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적극손해, 소극손해는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이제 그 사망자의 재산인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제 그 상속인 부분이 있고 피상속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내일 정신적 충격을 받는 부분은 자기 본인의 위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자료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7, 80대신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상속과 관련된 있는 부분하고 증여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세무사는 아니어서 세무에 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재를 해놨고, 상속세 부분은 적게는 10%부터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억 이하의 경우는 이제 10%도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세법령의 승복인 경우는 이제 상속세율이 여기에 해당해서 20%에 해당되고, 그런데 무직문제에 관해서 10만 원을 하게 되면 세금이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다 케이스가 케이스라 실제 이제 사례가 문제 복잡하면 그때 이제 그 전문가하고 상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번째가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나 뭐 빌라와 관련된 이제 층간소음, 뭐 최근에 이 층간소음 문제로 뭐 살인사건들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데, 요즘 뭐 우리나라 주택이 거의 지금 뭐 70%가 무신지는 뭐 아파트라고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소음은 내부 소음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생활 소음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뭐 크게 분리해서 나누는데, 이걸 이제 뒤에 보면 뒤에 층간 소음하고 생활 소음 문제 이거를 이제 층간 소음으로 뭉쳐서 논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 소음은 아파트 같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뭐 거실이 안 되는데 그 옆에 공사하는 데서 뭐 소음이 많이 들린다든지 장비 소리나 뭐 그래서 소리나 이런 소리가 이제 아파트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층간 소음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계상의 하자나 뭐 방음 시설이 미비되는 이런 그 구조적 결함에서 생기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생활 소음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생활과 관련돼서 중요한 소음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법에서는 이제 층간 소음이라고 문책을 쓰고 있어서 이 앞에 부분하고 이런 그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의미는 이게 생활 소음이니까 정치의 층간 소음이 있겠지만,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런 것도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이죠. 그리고 이제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뭐 TV를 크게 틀어놓거나 아니면 전축을 크게 틀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소음. 그래서 이 입주자 등이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활 소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 공동주택법에서는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급수, 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목욕하거나 뭐 화장실을 가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또 장기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수하면서 살아라. 이렇지. 이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여기에 근거한 층간 공동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가 규정하는 규칙, 여기 이제 2014년에 개정됐는데 근데 이게 층간소음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개정이 됐는데, 이 직접 충격소음과 분기전달 소음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게 직접 충격소음이고, 여기 음향기기의 사용,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해서 발생되는 소음, 여기 이제 분기전달 거예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수렴급에는 210cm 이상을 하라고 이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은 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210cm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층간소음의 기준인데, 이건 최근에 또 개정이 됐어요. 이게 중재는 여기 43dB였는데 지금 이제 30%, 이거는 38이나 34. 집회중개소음이 일부만 등가 소음을 측정을 해서 이거 30%를 넣으면 이제 그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야간에는 34dB를 넣으면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조용한 야간에는 조금 더 기준을 좀 높이고요. 이 공기전달소음,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전투기나 TV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5분간 측정을 해가지고 이 등가 소음수가 이제 45 이상이나 40이 해당이 되면 이 말인지 위법함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런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5 정도의 되시면 우리가 TV를 그 현관 밖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면 40 데시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게 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안쪽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거의 40%. 이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 문제 해결 제도는 공동주택 문제조정위원회, 또 환경문제조정위원회, 또 소송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아파트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협의해서 자율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피해를 인한 뭐 돈으로 받는 등 이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그것이 유별사하게 되는 거죠. 소송은 이제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외부소송 문제, 승마소송 문제, 생활소송 문제 각각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법행위를 원인으로 인한 손해 상속을 하게 되고, 이건 밖에서 소리가 약간로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원의 구조가 잘못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법원이 그것이 잘못 지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자라는 책임이 문제가고, 이건 이제 생활소송은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결 방안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근데 뭐 이 방법보다는 사실 이거 자율적 해결 방법이 가장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 요즘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좀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이웃 간의 통행권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그 통로를 그 외지에서 온 이웃이 원래는 그 자기가 사는 면적 안에 포함된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인도로 말고는 다 그 지역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각각 집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대지나 뭐 전이나 뭐 이런 부분을 대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그 인접하는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승린관계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 한 20여 개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이제 여기가 19조, 주입부지 도행권이라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부지 요건에 따라서 사람이 출입하고 다수의 물건이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법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존에 있던 통행로를 막거나 그러면 이 법적인 주입부지 도행권 확인 소송을 해서 이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요건을 규정을 해놓고 기재를 하는 건데, 그 부지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야 되고 당연히 그 주입부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큰 길에 나올 수 없거나 뭐 바람 비용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입부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공부가 공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여기 이거는 주입부지 도행권은 무상은 아닙니다.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임대료 상당히 보상금을 줘야 돼요. 요 아홉 번째는 이제 구요소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미리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이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증여를 해줬는데 자식이 부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여를 해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줬던 자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이제 매매와 증여는 그 돈을 받고 파는지 여부, 돈을 받고 주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매매와 증여는 대가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도 사실 이제 조건을 붙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조건이나 이제 보장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것까지 잘 모시는 조건들이 이 자산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부관을 붙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관들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늘 해결 방안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이 그냥 단순히 증여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자식이 나한테 잘할 줄 알고 효도를 할 줄 알고 아니면 나를 잘 모실 줄 알고 그냥 증여를 해줬는데 나중에 자기 생각과 달리 이미 효도는 안 한다 아니면 나를 안 모신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많은 정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재산을 미리 상속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이 생존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줘놓고 뺏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사실 뺏으려고 해도 가능한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도 사실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한테 주면서도 계약서를 만들고지 쓰면서 또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나 빌라의 전쟁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도 2층에서 미루면서 공사보수를 안 해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물이 떨어지면은 상대방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을 방해하지 말라는 방해 배제 처분을 한다든지 예방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기관으로 누수 부분에 대한 수리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 하자 보수에 관련된 상황에서 이게 돈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이제 하자 보수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여기 이제 민법 758조 공작물의 설치 보존해야 따르는 거에 이건 이제 만약에 곰팡이와 고식도 이런 경우가 이제 노선이 돼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보호 청구를 하는 거죠. 보호 청구를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그것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송을 하든 나중에 학사를 하든 어쨌든 이제 그분이 판자를 지내면 증거자료를 많이 있어야 그 위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또 합의를 해더라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그 뒤에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적 준비를 착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행 처분을 하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상황도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하자의 원인이 뭐고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감정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일반 조그마한 단독주택 2층, 3층 이런 거 감정을 하는데도 한 3, 400명을 한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인들이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건물주의 경우에 조금 손대를 보시더라도 감정 비용 생각하시면 적게 만들어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수도 있고. 이거 11번은 주로 상가를 수여하고 계신 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없이 전 매장을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형 판매장이고 보통 이제 지분으로 아니면 이제 구분소로 되는 부분들을 잘라서 한 20평, 30평씩 이렇게 파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 구역이 없는 경우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마트라든지 다이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넓게 뜨여 있는 것 같지만 뜨여 있고 하나의 물건인 것 같지만 실제 하나의 물건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자세히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상가를
처가도 하나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소유권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여기 이제 집합법을 1조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조가 아니고 1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추가해서 규정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상가법원의 고문서고 이거 이제 2010년대 이 정보를 전문 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획이 되지 않은 법원을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려면 요건들에 해당이 돼야 인정을 해주게 되는 얘기예요. 보수법에 따른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게 요기전까지 있었는데 여기 2020년에 삭제해가지고 요건이 이제 4개였는데 3개 줄었죠. 이 바닥 면적이 합계가 얼마 이상이 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대한 이런 규정이 실제로 있게 되면은 이거의 이 1조의 2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2,000제곱미터는 이게 사실 건물 바닥 면적이 합계 2,000제곱미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보다 작은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삭제를 한 거고, 그리고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리고 건물 보는 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이 바닥에는 그 구획 표지를 누구나 봐도 이게 구획이라는 표지를 구획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판례를 보시면 이제 일단 그 요소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려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사례들을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집합금법 1조의 2가 규정됨으로 인해서 이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일단 이 기준 원칙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우려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누워서 구형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이 독립성을 부인을 해서 결국은 그 독립된 상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페인트를 구하는 거는 누구나 지울 수도 있고 이걸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용 상가에서는 이게 전체로서의 한국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 비율로 등기가 전체로서의 등기가 되어 있고 지분 등기가 되어 있고 이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부분설권 교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최근에 판례가 이제 요건데 이걸 보시면 우리상 공수요건을 완화한 집합법원의 수행이 관련한 부분에 따라서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분 전표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부분설권이 교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그 집합법과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판단을 해주고 있고, 실제 벽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가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구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고, 단순히 그냥 지분 등기만 되어 있는 거로 하시면 나중에 소유권을 자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보리구망한 정부 사건인데 최근에 여기 날짜 보시면 2024년 5월 15일 날 최근에 난 판결이에요. 이 사건은 임대인이 그 빌라를 분양을 받았는데 빌라를 분양받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잔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분양받은 부동산을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임대를 하고 나서 임차인 사항 중에 임대인이 잔금을 지급 안 하는 바람에 그 분양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임대인이 원래 임대인 소유권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한테 그 임대를 한 임차인이 임차를 하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임차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가 임차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그
기존의 임차인이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 최초의 임대인 말고 두 번째 폐지한 이후에 그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낸다고 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그 1심, 2심에서는 그 임차인이 졌어요. 보증금을 청구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임차인이 아니고 새로이 분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임대차 계획을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임대차 하는 사람. 여기 1심, 2심에서는 이제 패소를 해서 동점에서는 적합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매수인이 내도 있는 것도 임대권을 보여받아서 해제되고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이제 패소가 나오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매매 목적물을 매수를 하고 인도만 받은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등기까지는 안 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지는 않고 단순히 이제 계약금 이익하고 인도만 받은 상태에서 그 임차인한테 임대를 했을 때 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이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인도를 받았다면 이 민법 548조 1항 간섭 규정에 의해서 계약 해제로 인해서 권리를 신경받지 않는 대선자에 해당합니다. 그게 해제를 최초에 그 매수인이 그 분양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해제되겠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를 했다면 정당한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새로운 수익자, 새로운 매수인한테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을 상당히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판결인데, 어쨌든 그 임차인이 보호 범위가 어딘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사례는 요까지고요.